안녕하세요. 김규환입니다. 2주간 잘 지내셨어요? 벌써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정말 11월 후반이 되면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은 비 온 뒤가 아니라 눈 온 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무리수를 던진 분이 저 말고 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제 계속 환자들을 보다가 요즘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안 보다 보니까 과연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제외하고는 무슨 주제들이 궁금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혼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비욘디에 나온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더니 한 번도 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응아 괜찮은가요? 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식사 중에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한 사진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소아과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장면들은 이제 엄마들이 사진을 찍어 오시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기저귀를 똘똘 말아서 봉지에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뭐 마스크를 하고 KF94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마스크를 끼면은 굉장히 엄마들이 저 선생님 어디 아픈가? 라고 보시면서 되게 좀 불편한 시선들을 느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안 꼈었거든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 이제 그때 메르스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메르스가 막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그때 막 큰 병원마다 메르스 환자가 생기고 하면서, 그때 이제 KF94보다도 더 그 촘촘한 갑자기 마스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N95 마스크라고 결핵 환자를 볼 때 쓰는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엄마들이 정말 비닐봉지에서 며칠 묵은 그 기저귀를 꺼내서 제 눈앞에 보여주실 때마다 숱하게 많이 보던 제 아이의 기저귀랑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속이 늘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요 뒤에서 이제 황금변 사진을 좀 찾아 보여드리려고 이제 초록창에 이미지 검색을 했는데, 정말 제가 봤던 기저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다시 그때 기억이 나면서 좀 속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맞춤형 항정살님 안녕하세요. 소동훈님 안녕하세요. 네, 소아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마다 소아과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노님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 들으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희망님 저녁 메뉴 카레. 네, 카레도 좀 색깔이 진한 카레가 있으니까요. 응아 얘기를 하기를 전에 제가 이제 지지난번인가 제가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원래 여름에 유행해야 되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극성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진한 파란색이 이제 파라인플루엔자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요번 주는 이제 50번째 주에 보고가 올라온 거고요. 51번째 주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난주 보고를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연두색. 이 연두색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람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 같이 건강한 성인들에게는 증상이 없거나 또는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굉장히 어린 신생아 또는 영아, 그리고 아예 65세 이상의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이 저하되신 어르신들, 그리고 신생아 중에서도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보다는 이제 미숙아 출신, 그것도 이제 되게 작은 미숙아 있죠. 35주보다 작은 아이들, 몸무게가 작은 아이들, 심장병이 굉장히 수술해야 될 정도로 심한 아이들, 그 다음에 호흡기 치료를 오래 해서 폐가 조금 손상을 입은 아이들, 이런 식으로 정말로 고위험군 어린이들에게는
중환자실 입원,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RSV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주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주사가 없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늘 제가 백신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내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면역이 있고 능동 면역, 내 몸에서 항체를 생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꾸로 만들어진 항체를 집어넣어주는 수동 면역이 있는데요. 이제 수동 면역의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이 주사를 맞을 수가 없고요. 고위험군 어린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혹시 신생아 중에서도 조금 고위험군 어린이 아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미 뭐 알아서 맞추고 계시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RSV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RSV 시즌이 지나고 나서 인플루엔자 시즌이 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RSV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듯이 이 시즌이 지나가면 12월 말 초, 1월 초 이때 독감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조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작년 2019년 겨울철부터 작년 겨울 그리고 이제 금년 겨울을 필두로 또 매년 인플루엔자 시즌을 추적 관찰을 하는데 보시면 작년에는 벌써 여기 가을철부터 독감이 슬슬 재작년에는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계속 없죠. 계속 없고 금년에도 계속 없어요. 근데 이제 1월이 되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모든 바이러스가 예년과 또 다르고 그 전해와도 조금 다른 패턴을 보였듯이 독감이 또 어떤 패턴을 보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님, 맞습니다. 사람 건강 상태를 대변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양상을 보고 알 수는 있지만 뭐 변을 딱 보고 무슨 영양분이 부족하군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독감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매주 질병관리청에 들어가 보시면 실험실 검사인가 해가지고 매주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흡기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성 장염,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장염 일으키는 아이들 이렇게 계속 보고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또 조심해야 되는 아이가 있죠.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겨울철 식중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가 아마 재작년에 한번 작년 겨울에 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는 계속 극성을 부렸었습니다. 지금 이 장염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보다 조금 일주일씩 보고가 늦은데요. 2주 전 데이터를 보셔도 여기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셔도 파란색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가 목이 붓고 눈곱이 끼는 고열을 일으키는 호흡기 쪽 바이러스도 있지만 장염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설사를 일으키는 장염 바이러스는 여기 파란색 글씨처럼 5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유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실은 아이들에게 유행하면 어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똑같이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빨간색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영유아들이 2, 4, 6개월에 먹는 형태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죠. 성인들은 이미 로타바이러스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감염이 반복적으로 될수록 증상이 약해지고 무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노출이 되어도 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것은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실 때 만든 지 너무 오래된 것들
특히 김밥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오래된 김밥은 사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번 몇 년 전일까요? 한 5년 전에 노로바이러스가 저희 집을 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온 가족이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노님 식사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황금변, 제가 실제 사진을 안 가져오고 제가 이제 초록창에 찾다 보니까 어떤 어머님의 블로그에서 이제 유산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유산균을 먹으면서 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카레 색깔의 변이 황금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늘 관심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색 변을 받느냐, 녹변을 받느냐, 황금색 변을 받느냐. 제가 요 슬라이드 맨 뒤쪽에서 이제 그림으로 나온 표를 보여드릴 텐데 변 색깔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찰흙 색깔의 초록색, 그 다음에 소나무 색깔의 진한 초록색, 뭐 아주 진한 성인 같은 갈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황금색, 뭐 황토색, 정말로 다양한 범위의 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맨날 사진을 찍어 오시고 기저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아이 변 괜찮은 거죠? 물어보시는데요. 황금변이 가장 이상적인 변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어떠한 시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기가 이제 모유냐 분유냐 혼합 수유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변 색깔이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변을 조금 빨리 받느냐 또는 조금 천천히 받느냐에 따라서도 변 색깔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러한 갈색 또는 황금색 변이 나오기 위해서는 변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혹시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변은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거나 했을 때 변 색깔을 보면요, 되게 짙어요. 변 색깔은 담즙, 그러니까 쓸개즙이 섞여 나오면서 초록색에서부터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과를 깎아놓고 오랫동안 공기 중에 놔두면 처음엔 샛노란색이었다가 점점 갈색이 되잖아요. 산소와의 접촉을 하면서 갈변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우리 그 변도 쓸개즙이 처음에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장을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산소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먹은 음식이라든지 뭐 내려오는 속도에 따라서 점점 갈변이 되면서 황금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록 색깔 변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변만이 건강한 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초록색에서부터 황금색, 갈색까지 모든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 색깔은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볼 때 기저귀에서 이 변은 조금 위험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를 말씀드리는 변이 3가지가 있어요. 황달이 조금 있으면서 찰흙, 그 지점토 색깔 있죠. 하얀색 또는 우리 분필 색깔 같은 그런 허여멀건한 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달이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서는 쓸개즙이 잘 섞여 나오지 않을 만한 어떠한 병적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얀 변을 반복적으로 보는 경우에서는 병원을 반드시 가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섞인 변인데요. 저희가 변 색깔이 뭐 예를 들면 빨간색이 많이 들어있는 펀치를 마셨다든지 여러 가지 빨간색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변을 보면은 변이 붉게 나올 수는 있지만 피가 뒤섞여서 붉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요, 변에 섞여 나오는 피가 밑에 쪽 잠깐 대장 쪽으로 갈수록 변이 나오는 구멍, 항문이랑 가까운 쪽에 출혈이 있을수록 새빨갛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라든지 소장, 조금 상대적으로 위쪽에서의 출혈이 있을수록 변의 색깔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짜장면 색깔이 나면서 굉장히 비릿한, 우리 왜 코피 많이 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침 뱉으면 나는 그 비릿한 냄새, 그러한 느낌의 변이 나오게 되면 뭔가 상기도에서 위쪽의 장에서
뭔가 다량의 출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 빼고 초록색에서부터 노란색, 갈색 모두 다 정상적인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 아이를 기저귀를 볼 때마다 오늘 조금 초록색이네, 오늘 조금 노란색이네, 조금씩 변할 때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병원에 와요. 보통은 이제 요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접종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감기에 걸리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변을 몇 번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적인 변의 횟수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틀에 한 번 변 보는데 너무 많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하루에 변을 6, 7번씩 보는,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수유를 하는 아이들, 이유식 가기 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모유 수유를 할수록 변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서는 하루에 12번까지도 변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제가 모유 수유를 할 때 제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조금 유제품을 먹거나 너무 먹고 싶어서 크림이 들어간 뭐 케이크나 빵을 먹는 경우에서는 가끔 가다가 변을 조금씩 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변 횟수에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모유 수유를 할수록 변의 횟수가 많아지고 분유 수유만을 할수록 변의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서는 뭐 1, 2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변 횟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횟수 자체보다는 변의 양상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 변비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요. 보통 저희가 수유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하다가 혼합을 한다든지, 모유 수유를 하다가 분유로 넘어간다든지, 모유 혼합 수유를 하다가 완전히 분유로 한다든지, 이러한 수유의 형태가 변할 때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많이 아파서 열이 났다거나, 아니면 지금 장염 얘기가 있으신데 장염이 있다거나 할 때마다, 또는 수유를 하다가 이제는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이러한 어떠한 시기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도 변비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의 변의 양상이 달라지고, 특히 물을 많이 마셨냐 적게 마셨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굉장히 변이 예민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수유를 끊을 때까지는 노트에다가 몇 시에 수유를 얼마나 했고, 몇 시에 뭘 먹었고, 몇 시에 변을 어떻게 봤고를 노트에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아이가 어린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변 몇 번 봐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몇 번 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트가 있으시면 평소 이 아이가 변 양상이 어떤지, 또 시기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트를 가지고 있으신 그런 팁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성인 양상의 변을 배변 습관으로 완전히 좀 굳혀질 때가 언제인지를 얘기를 할 때 만 3, 4세, 즉 만 4세 정도가 되면은 거의 성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4세 이후가 되면은 일주일에 변을 3번보다 적게 보면은 변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유아의 변비와 성인의 변비는 만 4세 정도에서 숫자와 여러 가지 양상이 조금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가 변에 문제가 있는지,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는지를 볼 때는 배변 횟수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특히 몸무게의 증가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성장 곡선을 잘 따라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관찰하면 되고, 변의 횟수가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루에 한 번은 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이전까지의 패턴이 어떠냐,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몸무게가 잘 늘어면서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아이를 지켜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님, 장염에 걸리면 이득입니다. 장염에 걸리면 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 제가 재밌는 게, 이거는 과학적이지는 않은 얘기긴 한데요. 제 주변에 제가 되게
지인분 중에 하루에 변을 3번 이상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마른 사람들은 식사를 하시면 화장실을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변 활동이 좋으면 뭔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숙변, 뭔가 변이 잘 나오면서 변비가 없을수록 날씬한 거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갑자기 아메리카노님께서 장염과 살찌는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님, 기저귀를 하루에 12개 이상 보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아이가 변을 보면 소변을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아이가 변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신생아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기준이 뭐냐면요. 변을 보고 소변을 봤으면 이 아이의 응아는 지금 끝난 겁니다. 근데 아이가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저귀를 열어봤는데 변이 있는데 아직 소변이 안 묻었으면 조금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더 기다려 주시는 거. 그래서 소변이 묻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조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반드시 2개를 같이 보는 경우가 반드시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 갈 때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변도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갈 때는 하루에 기저귀를 20개까지도 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기저귀를 뗐을 때, 분유를 뗐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유식에서 이제 돌이 지나면서 조금 성인과 비슷하게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정말 올레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님, 장염 한 번 걸리면 살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장염에 여러 번 걸렸지만 살은 지속적으로 찝니다. 장염에 걸려서 그렇게 못 먹고 계속 설사를 하는 게 평생 가면 살이 안 찌겠죠. 근데 이미 장염이 회복이 되면 원래 시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변비 얘기로 돌아가면요. 정상적인 변이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생각을 했을 때 변비의 기준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횟수가 적은 것.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릴 대로 3, 4세 기준으로 4세 정도 기준으로 일주일에 변을 3번보다 적게 보는 경우에서는 변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변을 맨날 보지는 못하는데 배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을 과도하게 주면서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변을 보고 정말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변을 보면은 꼭 이렇게 변에 피가 묻어져 있고 조금씩, 그리고 항문 쪽에 이렇게 치열이라고 그러죠.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도 변비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횟수도 중요하지만 변을 보는 때의 습관을 잘 살펴보세요. 아이가 얼굴이 정말 새빨개질 정도로 힘을 보는데 잘 못 보는 경우, 그리고 정말로 이 변이 정말로 토끼똥처럼 단단하게 동글동글하게 염소똥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도 변비의 기준에 들어가니까요. 변의 횟수, 그 다음에 변을 어떻게 보는지, 변의 양상, 그리고 피 같은 게 묻어 나오는지, 항문 주변이 어떤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변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유에서 분유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 이러한 식으로 시기에 어떠한 변화가 크게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변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가 변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셨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리는데 관찰해야 될 부분이 아이의 변의 횟수, 그리고 양상, 그래서 변의 굵기가 어떤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변는데 변을 정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변을 너무 편안하게 쓱 본다? 그러면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습관은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변을 보는 배변 습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고 얼굴에 빨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피가 묻는지 조금씩, 그리고 항문 주변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변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 아이 변에 빨간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토마토 껍질, 그 다음에 파프리카 껍질, 그리고 이제 김치나 이런 거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춧가루, 이러한 고추, 이런 것들이 묻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변을 보는데요. 아이가 엄청 보채요. 아이가 너무 보채는데 뭔가 어떠한 주기가 있는 것 같고, 보채는데 자지러지게 울면서
다리를 이렇게 웅크렸다가 또 이렇게 멀쩡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간격이 짧아진다. 그리고 변을 봤는데 뭔가 빨간색 찐득한 젤리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 저희가 그걸 커런트 젤리 스툴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크랜베리 같은 그러한 조각들이 뭔가 섞여져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저희가 장중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장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지난번 로타바이러스 접종 백신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들었었고, 장이 어떠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늘 드리는 건 피터팬에 나오는 피터팬이랑 후크 선장에 쓰는 만원경 있죠? 이렇게 뽑았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장이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장중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중첩이 됐다가 풀렸다가 하다가 이게 점점 장이 부으면서 꼬인 부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 주기가 짧아지고 아이의 변에는 그 장 점막 손상된 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한 젤리 같은 빨간 게 섞여져 나오는 변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 얘기가 나서 그렇고요. 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이제 소변 나오는 곳을 기저귀에 쓸려서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다가 손톱에 긁혔다든지 반지에 긁혔다든지 여러 가지 옷에 쓸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가들이 소변 옆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생아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의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혈처럼 이렇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기저귀를 가지고 오시는데 형광 핑크색 또는 형광 주황색 같은 형광 느낌의 소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탈수가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소변에 그러한 형광색의 기저귀에 묻어나오는 소변이 있다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변 상태로 보는 건강 체크법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조금 작은데 제가 요거는 초록창에서 황금변을 검색을 하다가 나온 그림이고요. 요거는 질병관리본청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체크법이니까요. 아까 이제 설사 얘기를 하셨어요. 장염 얘기. 근데 설사는 보통 저희가 이제 너무 적은 경우에서는 이제 변의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평소보다 변이 굉장히 묽고 물처럼 나오면서 잦게 변을 보는 경우를 이제 설사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가다가는 모유변인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변이 잦은 경우에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탈수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소변량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들은 알아요. 이 아이가 기저귀를 보통 갈 때 무게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눈에 띄게 기저귀가 가벼운 경우에서는 아이가 탈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개월보다 어린 아이들이 설사를 하는 경우에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고열이 동반된 장염 같은 경우에서 무서운 경우는 가끔 가다가 열성 경련을 같이 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혹시 아이가 구토도 같이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로타바이러스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언제 했는지를 같이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로타바이러스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 백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로타바이러스를 이제 실험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대 배양을 한다 그러죠. 계속 자손을 보게 해서 30몇 번 개대 배양을 하면 독성이 없어지고 이 아이가 항원성, 그러니까 면역원성만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실제로 장염에 걸리는 것처럼 입안에 주사기처럼 이렇게 짜서 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일부에서는
장염 예방주사를 맞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서는 로타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가 예방주사를 하면은 되게 많이 놀래거든요. 많이 울고 하면서 변이 조금 잦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조금 감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의 변이 녹색 변인 이유는 쓸개즙, 담즙이 덜 산화가 돼서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물기가 조금 축축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에서 장에서 수분기가 덜 흡수가 돼서 조금 더 황금변보다는 더 좀 축축한 느낌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녹색변을 봤을 때 기저귀를 가져가시는 마시고요. 사진으로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정말 리얼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엄마도 그거를 변을 봉지에 싸서 병원까지 가져가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오늘의 주제인 변비, 여기 있죠. 여기 써 있어요. 토끼똥, 작은 변, 단단하고 굵은 변.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보채요, 아이가. 변을 혹시 변비에 걸리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 제왕절개를 안 하고 이제 자연분만을 둘 다 했어서 자연분만을 하고 나서는 변을 볼 때 정말 아팠어요. 아프고 무서워서 이게 변이 딱딱해지는데, 이게 변이 딱딱해지니까 더 변을 보기가 아프고, 아프니까 또 못 보고, 못 보니까 더 딱딱해지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비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끙끙거리면서 변을 보고, 변을 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옹영쌤 그 프로그램에서도 변 보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변 보는 기억이 너무 아픈 아이에게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병원을 갈 때 이 아이가 변을 보는데, 변비가 있는데 병원을 언제 가야 되느냐. 물론 변비 자체가 있을 때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기는 한데, 가끔 가다가 항문이 정상 범위보다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서는 아예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구멍이 너무 작아서 변이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생 1개월 내에 변비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혹시 1개월 이내인데 아이가 너무 이상하게 변을 못 본다 하는 경우에서는 항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혈변, 아까 그랬잖아요. 빨간색 변, 사탕, 과일 펀치, 근대 등을 섭취했을 경우에서는 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변이 조금 검게 나오는 경우에서는 철분제, 블루베리, 시금치, 감초, 비스무스 등을 섭취했을 때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변 색깔이 너무 빨갛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피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검은 경우에서는 이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짜로 피 같다, 뭔가 비릿한 그 피 냄새가 나면서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색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색깔이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황달 증세랑 같이 있거나 너무 초반에 있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까지 해보시면서 이 아이의 쓸개즙이 배출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몽글몽글 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분유를 바꾼 경우에서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보시면 냄새가 심하거나 변량이 너무 많거나 또 체중이 안 느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서는 병원을 가셔야 되지만,
대부분은 아이의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제품들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건더기라든지 소화 안 된 지방 성분, 그리고 칼슘과의 결합되면서의 알갱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 상태로 보시는 우리 아이 건강 체크법은 한번 아이가 어리신 경우에서는 캡처를 하시고 늘 아이의 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보시면서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가 변이 조금 변비인 것 같다. 그러면은 엄마는 뭘 해줄까? 병원을 제때 가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변의 양상 횟수, 변을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관찰을 잘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이 지나고 이유식을 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주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1개월이 지나면서 분유를 주는 물의 온도로 물을 아주 조금씩 목을 축일 정도로만 아이를 줬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면서 그리고 커가면서 배우실 것 같고, 그렇다고 우유를 원래 양보다 많이 주시게 되면 아이가 밥을 덜 먹으면서 아이의 이러한 식습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채 섭취를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이는 거, 잘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야채를 썩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어떻게 야채를 주면 좋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많은 야채 얘기가 나오면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야채를 밥알 크기로 잘게 다져서 볶음밥, 비빔밥, 주먹밥, 샐러드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아이가 식감에 예민한 경우에서는 살짝 데쳐서 조금 너무 아삭거리지 않게, 아삭거리는 게 싫어서 오히려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요리 과정에서 참여를 함으로써 뭔가 내가 만든 음식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요즘은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요 상황이 조금 풀리면 아이들과 같이, 또래 아이들과 같이 먹으면 경쟁심이 있어서 잘 먹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도 어쩔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언니랑 먹는 것을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먹거나, 또는 유치원에서는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경쟁의식도 아이들의 식습관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뺏길까봐 급하게 막 먹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 같이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껍질째 먹는 과일. 껍질에는 굉장히 식이섬유도 많고 변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잘 익은 사과, 껍질째로 깨끗이 씻어서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바나나는 껍질째 먹으면 안 되고 잘 익혀서 주시면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바나나가 덜 익었을 때, 제대로 안 익었을 때 주면은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잘 익은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조금 변비기가 있으면 고구마를 주는 경우도 있고, 푸른 주스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된장국, 그리고 강된장, 저희는 강된장을 해가지고요, 두부도 많이 넣고 야채들을 많이 넣은 강된장에다가 양배추를 살짝 쪄서 주면은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 야채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강된장을 맛있게 해주셔서 살짝 찐 양배추를 주시면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싸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산균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저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변비가 있거나 장염이 있는, 뭔가 좀 설사를 하는 것 같은 아이들한테는 유산균을 줬었는데, 요즘 점점 급여로 유산균을 주는 게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성이 의심이 돼도 항생제를 주는 경우에서 또는 여러 가지 나이 제약도 있고, 그래서 유산균을 처방으로 먹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산균을 주겠다, 말리지는 않습니다. 유산균이 안 먹는 것보다는 먹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유산균을 먹으면 변비가
없어진다라고 100%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혹시 변비가 있는다고 걱정이 되시는 엄마들은 유산균을 챙겨 먹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유산균이 집에 가끔 있어요. 근데 잘 챙겨주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발효 음식이라든지 된장, 강된장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요플레를 주는데, 실은 요구르트 요플레는 집에서 혹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되게 조금 시큼하고 맛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무미예요. 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맛이 없음과 시큼한 맛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먹는 건 되게 달고 뭐 첨가제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따지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망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질병에 잘 걸려. 근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체가 질병에 잘 걸린다기보다는 제왕절개 자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위험한 상태여가지고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미숙아인데 뭔가 엄마가 산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질식 분만을 하면 아이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로 태어나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제왕절개가 아닌 질식 분만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통과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도 되게 좁고 뭔가 답답한 곳에 낑겨서 못 나오고 있으면 굉장히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죠. 아이들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은 신생아를 물 속에 넣으면은 엄마 자궁 속에서의 상태를 기억을 해서 수영을 잘한다. 근데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기는 했어요. 수영하는 꼬맹이들. 근데 그 폐 안에는 물이 가득 적셔져 있다가 그 산도를 통과를 하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폐가 성숙을 합니다. 마지막 폐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테로이드가 증가를 하면서 폐가 확 성숙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완전히 물에 젖었던 폐가 쫙 펴지면서 아이가 물속에서 살았던 아이가 산소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공기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사람답게 숨을 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응애를 하는 효과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이제 후두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도 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볍게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산도를 통과하면서 그러한 호흡기 쪽의 성숙의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유산균 장내 세균총 얘기를 할 때 엄마의 질 내의 세균총은 장내의 세균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피부라든지 모든 표면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 안도 우리의 몸 속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장 안이 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장 안에도 엄마의 질 내에 있던 장내 세균총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분유 수유를 하고 또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따라잡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건강한 세균총으로 바뀝니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결국에 뭐 질병이라든지 뭐 비만도 성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로 제왕절개 때문인지, 정말로 유산균 질식 분만 때문인지, 아니면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아이의 상태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고 할 수 없이 분유 수유를 했었고 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밖에서 조절을 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에 그런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주수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만사가가 될수록 엄마한테서 항체를 잔뜩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마의 미숙아가 만사가에 비해서 이른둥이들이 엄마의 항체를 덜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감기도 잘 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엄마들 얘기로 비실비실 거릴 수 있는 확률이 있죠. 하지만 꼭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잘 아프고 질식모환을 해서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고 자라면서 따라잡기를 하면서 또 다르고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자라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면역에 문제가 태어나서 있어서 감염병이 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왕절개는 아이가 아파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병원을 언제 가야 될지를 알고 잘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느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표 보시고 아이가 뭔가 변에 힘들어한다. 변을 못 보는데 먹는 게 줄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한번 병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 빌 때 무슨 약을 주느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용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의 양을 늘려주거나 변을 조금 묽게 해주거나 부드럽게 해주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령 제한이라든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의 연령, 건강 상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질문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롱프린즈님, 셋 모두 제왕절개로 태어나셨다고요? 정말 사모님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왕절개 제가 요즘 SNS에 보면은 시어머니들이 당신 며느리가 제왕절개 했다고 구박한다 이러한 이제 글들을 몇 개를 봤는데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 무슨 일도 있었냐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안 좋은 꼬맹이가 태어날 거라고 곧 수술방에서 부를 거라고 연락을 받아서 다 대기를 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산모가 수술방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조금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그러한 소아과의 설명을 듣고 그 책임을 네가 질 거냐 하면서 산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끝까지 몇 시간을 끌어서 결국에는 겨우 막 친정에서 막 제발 아기 낳게 해달라고 해서 수술방에 들어갔던 케이스도 있고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반드시 제왕절개는 나쁜 거다라는 생각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아이의 상태, 엄마의 상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질식 분마를 하면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실금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엄마에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회복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산모와 남편이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롱프렌즈님 정말 지금도 아기 셋 키우시면서 고생이 많으시고 존경합니다. 네. 통기는 내운명님 40살이신데 3주간 감기 증상 배 아프셔서 내과 가셨는데 바이러스성 장염 같다고 하셔서 증상이 특이하다 CT 바이러스 장염 때문에 CT를 찍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변의 양상이라든지 뭐라고 이제 통계는 내용님께서 상담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근데 뭔가 설사 양상이고 뭔가 양상이 이상할 때 CT를 찍는 이유는 장염을 보려고 CT를 찍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나쁜 것들을 배제하려고 CT를 찍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실염이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떠한 덩어리가 있다든지 뭔가 어떠한 나쁜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CT를 찍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게 마스크를 잘못 바꿔 쓰시고 배가 아프신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장염이 오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감기가 걸리고 제 느낌상은 반수에서는 장염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이 진짜로 설사를 쩍쩍하게 나기보다는 평소보다 변이 묽고 횟수도 많고 배도 아프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라는 게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반드시 호흡기만 공격하지는 않아요. 장 쪽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먼저 괴롭히고 장 쪽으로 괴롭히는 타겟을 바꿔서 가기 때문에 장염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때문에 장염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호흡기 감염이랑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천식과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CT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면 바이러스 장염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건강한 성인들은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최재양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유아일 때 잠자면서 식은땀 많이 오는데 뇌에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럴 수 있나요? 중2 때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이 5분의 1밖에 안 나와서 세포가 밤톨만큼 없다는데 뇌하수체의 호르몬 영향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체온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뇌전증이 생기시는 경우라면은 조금 아이의 그러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랑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뇌 손상 부분이랑 본인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생리작용들을 조절하는 것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식은땀 자체가 뇌전증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어떠한 좀 비유익적인 말이지만 최재양님의 체질, 어머니의 체질이 조금 땀도 잘 흘리고 그러면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의 어떠한 손상 때문에 체온 조절에 어떠한 조금 밸런스가 잘 못 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뇌전증까지의 연결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약물로 조절이 잘 되신다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뇌전증이 오는 이유는 너무 많고, 이게 과연 뇌 바이러스 감염 때문인지 지금은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조절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이라는 주제가 은근 재미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질문도 많아 주셨고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주 후에 내년에 뵙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저는 건강하고 또 재미있는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